6m 정도의 땅이 파이고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 잔해를 수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제라는 거 아닙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으니까 넘어간 건 맞다, 러시아 드론 맞다고 인정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의도가 아니고 실수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실수를 하면서 전파 방해라 이야기하는데 전파 방해를 받아서 위치 이탈을 100km 정도 한다? 네. 10km도 아니고 이걸 누가 믿겠어요? 이 부분이 만약에 나토가 의도적 도발로 인정해버리면은 그런 한 모멘텀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할 분수령이 될 수도 있어요.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안보 이슈를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폴란드가 현지 시각으로 10일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추격했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스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무더기로 폴란드 국경을 넘어오자 폴란드와 네덜란드 전투기가 긴급 출격했습니다. 독일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과 이탈리아 조기 경보 통제기까지 투입됐습니다. 나토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국 영공에서 교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격추된 드론 잔해가 폴란드 민가에 떨어졌습니다. I raptem wybuch. Ja zerwałam się, podeszłam do okna i wyszłam na balkon. To zobaczyłam, że właśnie u sąsiadów nie ma dachu. 폴란드는 나토의 조약 4조 발동을 요청했습니다. 안보를 위협받은 동맹국이 긴급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내용으로 나토는 북대서양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했습니다. 나토 창립 후 8번째 조약 4조 발동입니다. 폴란드는 특히 이번 사건을 대규모 도발로 규정한 뒤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o chciała wywołać Federacja Rosyjska według naszej analizy? To jest sprawdzenie reakcji NATO i sprawdzenie jedności NATO. 러시아 우방 벨라루스는 드론 일부가 항로를 이탈해 생긴 우발적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폴란드의 어떤 목표물도 타격할 계획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Нового комментария не будет. Главное, что его комментировало наш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ороны, оно и консультации. 동유럽 안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폴란드는 동부 접경 지역에 3개월간 항공 운항 제한을 내렸고 인근 라트비아도 국경 인근 영공을 일시 폐쇄했습니다. 폴란드가 요청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는 현지 시각 12일 오후 열릴 예정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뉴스 함께 보셨는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와 인접해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자국의 영공을 침범해 격추한 건데 이거 먼저 사고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우선 폴란드가 먼저 발표했죠. 예. 폴란드 국방장관이 19차례 정도 러시아가 드론 공격을 했다. 영공을 침범했다. 예. 이게 왜냐하면 3대 내지 4대의 드론을 추락했는데 그 추락한 드론을 조사해 보니까 러시아가 사용하는 드론과 같다. 네. 한 대도 아니고 3대, 4대 또 19차례니까 의도성이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러시아는 우리는 의도를 갖고 폴란드를 공격을 하거나 영공을 침범한 적이 없다. 예. 그 전파 방해를 받아서 그 일탈해서 위치를 이탈해서 폴란드 쪽에 간 걸 인정했어요. 예. 인정했는데 폴란드로서는 19차례고 하니까 나토 회원국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그렇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의논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영토가 침략받았으니까. 그럼요. 영공을 침략받으니까 이걸 이제 나토 회원국에다 알리고 나토 회원국이 또 방공망을 이렇게 가동을 시켜가지고 예. 대응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폴란드 대응하는데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을 달리 우리가 국제 정치학을 한 사람들, 외교사를 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의 출발이 히틀러가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시작됐거든요. 미네회담을 통해서 체코슬로바키아를 묶고 슈티텐직을 묶고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영국과 프랑스가 여기에 대응하면서 2차 세계대전으로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진짜 심각하게 정치학자들은 봅니다. 실제로 의도를 갖고 러시아가 푸틴이 폴란드를 공격했다면은 폴란드에 대한 공격이 실제 의도를 갖고 했다면 심각한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 폴란드에 대한 공격이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됐냐면은 나토의 회원 국가들은 어떤 한 국가가 침략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간주해서 군사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네. 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러시아로서는 빨리 수습하려고
별도 성명 안 내지만 이거는 우리가 의도를 갖고 공개한 것이 아니다 하는데 실체가 있잖아요. 예. 저도 의도가 있었다고 봅니다. 19차례나. 네, 그런 건. 물론 폴란드 측 발표에 따르면 19차례 네. 영공을 침범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드론 교전을 벌이다가 이 전파 방해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파 방해로 드론이 폴란드로 넘어간 거라고 하는데 나토에서는 러시아가 고의로 침범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게 회장이 보셨을 때는 누구 말이 좀 맞는 것 같습니까? 네. 저는 폴란드 말이 맞다고 봅니다. 어, 제가 지도를 놓고 몇 번 봤거든요. 보셨어요? 네. 예.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벨라루시가 국경을 맞대고 러시아도 떨어져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러시아가 폴란드 영공을 침범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이유가 없고요. 벨라루시 지역이나 러시아 지역에서 네. 폴란드 발표를 했어요. 그 벨라루시나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저 벨라루시가 바로 인접 국가니까 우크라이나 벨라루시에서 폴란드 넘어온 침공 흔적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과학적으로 근거를 제시했는데 네. 지금 그래서 러시아도 발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왔으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넘어간 건 맞다. 러시아 들어오면 맞다고 인정을 해버렸는데 그러면 의도가 아니고 실수라고 해석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실수를 하면서 전파 방해라 이야기하는데 전파 방해를 받아서 위치 이탈을 100km 정도 한다? 네. 10km도 아니고 네. 이걸 누가 믿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넘어갔어요. 네. 그럼요. 넘어갔고 넘어온 것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예. 폴란드가 이 드론을 공격해서 떨어뜨렸어요. 네. 추락해서 한 6m 정도의 땅이 파이고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 잔해를 수거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러시아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러시아 사용하는 거. 러시아도 인정했기 때문에 의도성에 대해서는 뭐 논쟁이 있다고 봅니다만 러시아는 일단 인정. 확전되기를 네. 인정은 하는데 네. 이것이 다른 큰 충돌로 확산되기를 바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를 인정하고 네. 빨리 넘어가기를 바라는 그리고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는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러시아도 좀 당황하는 모습인데 네. 어쨌든 폴란드가 나토의 조항 사항을 들어서 나토 조약 사항에는 안보나 영토 이런 문제 침략을 받아봐라 긴급 협의를 요청하는 건데 굉장히 뭐 나토 만들어지고 6번째밖에 안 된대요. 이런 회의 소집을 했고요. 나토 받아들였고 예. 이런 부분에서 우크라이나가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고 러시아는 굉장히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폴란드가 굉장히 대처를 재빠르게 잘한 거네요, 긴밀하게. 제가 볼 때 추락시켜서 예. 물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으니까. 증거가 있다는 게 폴란드의 주장에 힘을 실리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이 만약에 나토가 의도적 도발로 인정해버리면은 나토에 있는 전체가, 국가들이 예. 폴란드나 우크라이나까지나 이런 데도 같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한 모멘텀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할 분수령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분수령을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그럼 서방과 러시아의 대결로 확대되는 그런 그림,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면? 네. 저는 그 부분을 예. 이걸 쭉 지켜보면서 연구도 하고 분석을 하는데 예. 그 푸틴의 욕심이 이제 드러난 것 같아요. 발톱이 좀 보이는. 예, 발톱이 이때까지 보였는데 예서 그걸 발톱을 안 보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안 보려는 거죠. 네네. 푸틴은 뭐냐 하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미래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은데 나토 가입이라든지 미국과 어떤 협력 체제를 네. 구축하고 이런 걸 하는데 그건 절대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뭐냐? 결국 젤렌스키에게 항복에 가까운 항복을 시키고 젤렌스키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젤렌스키 이후에 다른 우크라이나 정치 체제를 만들고 그 체제는 옛날 구소련 연방에서처럼 위성국가라 했지 않습니까? 네. 위성국가처럼 러시아의 아주 뭐 우호국가를 하지만 그 위성국가 수준의 그런 국가를 만들려는 네. 그런 야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나면 우크라이나 지금 유럽 전체 서유럽을 지키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유럽을 지키는데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은 소련의 이성국가화 되고 친러국가가 되면은 그 주변 국가들이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발칸 국가들이라든지 예. 이전에 소련의 영향권이 있던 국가들이 러시아는 그런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친러 국가, 러시아 위성 국가로 만들고 다른 주변 국가들이 반러적인 러시아의 좀 부정적인 대외 정책을 못 펴도록 하는 그러한 발톱, 그러한 목적 이런 네.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데
한 사람은 잘 안 보고 있어요. 안 볼란다 이러면서 이제 안 본 거죠. 트럼프만 이제. 그걸 안 보는 거예요. 안 볼란다. 예. 젤렌스키보다는 푸틴이 예. 이제 이게 자꾸 체면을 씌워주고 그렇죠. 있으니까 네. 아, 뭐 우리가 빨리 해서 네네. 종전 내가 하고 싶다. 근데 젤렌스키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래 하니까 트럼프가 계속 푸틴에 섞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심리전 그래서 이런 내가 것들이 보이는 이 것 부분에서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서 트럼프가 예. 러시아가 알라스카 회담의 어떤 회담 정신 또 트럼프 요구를 완전히 좀 무시하고 우크라이나 전체에 대한 어떤 항복을 받으려는 이것을 정확히 인식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이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정부 청사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뉴스 함께 보시죠. 현지 시각 7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에 있는 정부 청사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정부 청사가 직접 공격당한 것은 2022년 2월 개전 이후 처음입니다. 이 공격으로 청사 본관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졌습니다. Наші рятувальники продовжують тут працювати. І все виглядає таким чином, що Росія не готова і не прагне миру, не готова до перемовин. 러시아는 키이우뿐만 아니라 크리비리흐와 드니프로 등도 드론 800여 대와 미사일 10여 기로 공격했습니다. 하루에 동원된 드론 규모는 전후 최대 규모로 1살 아기를 포함해 최소 2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 이후에도 러시아의 공세가 계속되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무기인 에너지를 빼앗아야 한다며 미국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У російської нафти, як і у російського газу, немає майбутнього. Якщо Америка надалі буде саме такою рішучою, це буде відчутною зміною ситуації.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럴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켜 푸틴 대통령을 회담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며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한 2차 관세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현지 시각 8일 워싱턴에서 유럽연합 대표단을 만나 관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석호입니다. 야, 난리도 난리가 아니네요, 진짜.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게 알래스카 미러 정상회담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공세가 주춤해지나 싶었는데 공습 강도가 점점 이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청사까지 공격하고 의도가 뭘까요? 알라스카 회담까지만 해도 예. 푸틴과 젤렌스키 또 트럼프 3자 회담, 양자 회담을 통해서 종전이 가까운 것이 뭔가의 보였는데 네, 그런 그림이었죠. 러시아 지금 키우에 있는 정부 청사를 공격하고 또 베이징에 와서는 그 젤렌스키는 대통령 아니야, 행정수반 아니야, 행정수반 대행이야. 뭐 그 계엄령 하에서 선거를 안 치러서 인정할 수도 없어. 예. 이렇게 심리전을 펴고 지금 그 키우의 정부 청사를 공격하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그 푸틴의 군사 전략을 뭐 처음 있는 전략을 하이브리드 전략이라 했었는데 뭐냐면은 그 자동차를 몰 때 휘발유 말고 다른 연료를 같이 섞어서 네, 전기랑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네. 이게 군사 전략에서도 하이브리드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요? 군사 작전과 비군사 민간 심리전을 같이 쓰는 가지고 하이브리드 전략이라. 군사 작전과 심리전. 그래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예. 손자병법은 있고 한데 지금 현대식으로 가면 하이브리드 전략이라 그러는데 예. 이제 정부 청사를 공격해서 공폭심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젤렌스키가 뭐 그에게 행정 사건을 일으켰다 이래가 저도 돈을 많이 그 기사 빼돌렸다 봤어요. 예. 이렇게 해서 젤렌스키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내부에는 18%에 해당되는 러시아 슬라브족이 있는 거예요. 러시아족이 국민들이 있는 거죠. 예. 러시아.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이렇게 군사적으로 압박해서 반전 사상을 만들고 또 지도자 젤렌스키에 대한 도덕적 기반을 정책 기반을 무너뜨리고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관계를 젤렌스키 때문에 우리 정리해서만다 젤렌스키 미국으로부터 나토로부터 고립시키고 이래서 젤렌스키 정부가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이것을 푸틴의 뭐 이거 저 크림반도에서 그렇게 했어요. 2014년도에도 예. 젤렌스키 중앙 정부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그 새로운 정부는 무조건 러시아에 복종하도록 하는 친러 정부를 만들고 그러한 전략이 움직여지는데 그러한 전략 차원에서
군사 작전은 키우에 직접 공격하면서 그 압박을 해서 반전사상을 만들고 예. 또 제렌스키의 정치적 여러 가지 기반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네. 제가 혼자서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군사 전문가 전략가들이 지적해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젤렌스키 이후의 정치 세력이 우크라이나를 이끌도록 하기 위한 친러 정치 세력이 정권을 잡도록 하기 위한 작전을 지금 주도 면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걸 누가 알고 있느냐? 벌써 독일의 총리 또 영국이라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토 회원국들이 같이 나토의 주요 멤버들이 예.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보이고 있어서 최근에 독일 총리가 용감한 얘기했잖아요. 푸틴은 전범이라고.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또 폴란드에서 그런 또 드론 침공이 딱 있으니까 딱 잡은 거죠. 그래서 그게 아마 오늘 나토 긴급 회의에서 브레이크를 탁 잡으려고 그죠. 러시아가 드론을 공격한 것이 의도적이고 유럽의 또 폴란드에 대한 위협이고 우크라이나 밖의 유럽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된다면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도되겠죠. 지금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제재 펑크가 나 있어요. 누가? 인도가 펑크를 내고 있고 TK가 펑크를 내고 있어. 또 중국이 가담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가 함께 러시아의 가스나 석유를 도입하는 그러한 무역에 대해서 더 강력한 제재가 시도될 수 있습니다. 제재 말씀해 주셔서 제가 또 여쭤보는데 푸틴 대통령이 중국 방문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그 종전 논의에 대해 약간 불편한 심기를 정면으로 좀 드러냈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이 언급한 2차 제재, 즉 러시아와 거래하는 다른 나라를 제재하는 방안을 좀 그런 것도 좀 실행할 것으로 확실히 좀 보이는 건가요? 그렇죠. 러시아가 조금 겁을 먹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푸틴의 반응을 보면 그걸 뭐냐면 전쟁이 이렇게 생각보다 장기화 됐잖아요.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많이 길어졌어요. 20일이나 2주, 3주 만에 끝날 줄 키우 점령하고 마음대로 할 줄 알았는데 장기화되면 뭐가 듭니까? 전비가 들잖아요. 처음에 특수 군사 작전이라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계속 가니까 전쟁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서구라파가 처음에 전쟁 비용을 묶는 경제 제재를 하고 금융 제재를 하고 정치 제재를 하니까 상당히 위축돼 갖고 조금 진퇴양난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이거 구세주처럼 인도하고 튀르키예라든지 중국이 이제 구해준 거죠. 그래 자신감을 얻는데 그래도 겁이 나는 부분이 이제 제재 부분이죠. 그래서 베이징에 와서 푸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전쟁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친러 정권이 있었는데 2014년에 그 친러 정권을 우크라이나의 시민혁명으로 유로마이단이라는 광장의 어떤 시민운동으로 친러 정권을 붕괴시켰는데 그 붕괴시킨 것이 그 우크라이나 주민이 한 것이 아니고 시민이 아니고 서방의 도움을 받아 서방이 쿠데타를 만든 거다. 그래서 그것이 모든 크리미아 사태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할 때 전쟁의 책임이 러시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방에 있다 이렇게 인식을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고 젤렌스키를 폄하하고 미국의 중재에 대해서 아주 트럼프의 중재에 대해서 화답을 안 내놨죠. 그 제재를 겁내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전쟁의 책임이 서방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서방의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 어떻게 보면 제재를 두려워하는 모습을 두려워하는. 약간 이거 푸틴 생각하면 약간 그 상남자 느낌의 이미지가 좀 있는데 상남자죠. 푸틴의 전기를 보면요. 학교 다닐 때 뭐 하는지 아세요? 태권도가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하고 동료 학생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좀 보면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약간 하소연도 하고 막 좀 상황이 좀 여럿이 그렇게 되나 봅니다. 그럼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방안까지도 좀 뭔가 검토가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또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사실 압박을 가하는데 중국이 자체 시장이 크잖아요. 워낙 크죠. 워낙 매력적이죠. 나라에 또 거기 있으니까 푸틴에 대해서 좀 이제 그 유화적인 입장을 안 보이고 있죠. 강하게 나가고 있으니까. 그 제재를 자꾸 유예를 하고 있는데 관세 협상도 유예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어쨌든 시진핑과 회담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셔가고 있는 거. 10월 되면 APEC 경주에서 만날지도 모르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중국이 러시아의 어떤 원유 수입, 원유 수출 이렇게 에너지 거래를 한다면은 서방이 제재를 하더라도
그 제재 효과가 매우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이 준비한 것은 인도에 대해서 이미 제재를 발표했고요. 인도, 네. 튀르키예 또 중국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뭐 북한까지. 북한은 이거 뭐 워낙 핵 문제 뭐, 때문에 제재를 많이 했는데 이게 러시아가 작은 나라 러시아가 경제 지원해주고 군사 지원해주고 하면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북한 제재의 그물망을 다 찢어놨어요. 아, 제재 효과 거의 지금 네. 물론 서방이 계속 우리 제재를 하고 있지만 제재 효과가 없는 그런 상태로 가고 진짜 너무 그 국제 정세 너무 복잡한 것 같습니다. 예. 심플하잖아요. 제재했는데 제재를 같이 동체 안 하면 제재 효과 없고 간단하잖아요. 아, 예, 또 그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그래서 같습니다. 어쨌든 외관상으로 국제 정세가 예, 북한, 중국, 러시아가 다시 단합하는 모습으로 협력하는 동맹의 모습으로 나오고 또 서방은 약간 트럼프 등장하면서 조금 동맹 관계가 조금 손상을 입었죠. 네, 상처를 그렇죠. 입었는데 어쩔 수 상처 없이 입은 가운데서도 또 단합해야 되는 그 절박한 네, 그렇죠. 상황 속에서 서방의 단합이 요구되는 그런 알겠습니다.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측에서는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으로 뭔가 한국식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뭔가 이 둘 다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어떤 속셈이 또 그 안에? 국경선이 한 1,100km 되는데 예. 거기에 이제 우리 비무장 지대 같은 지대를 만들어서 평화를 보장한 지대를 만들자고 미국과 이제 서방 나토 국가들이 의논했는데 당사자들이 다 못마땅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공식 입장은 이런 거죠. 그 완충지대가 평화를 보장한다는 생각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완충지대가 이미 군사적으로 주요 전선에 한 10km 정도의 완충지대가 형성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공격이 오고 있고 완충지대보다는 좀 더 러시아 자체가 이런 다시 침략해 온다면 그것을 자동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 나토 회원국이란 제일 좋죠. 그렇죠. 그러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가져서 군사 대응하니까 예. 러시아는 죽어도 그건 안 된다니까. 예, 예. 미국과의 어떤 특수한 동맹관계, 한미동맹처럼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해서 완충지대에 대해서는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보장할 거라 믿지 않고 네. 러시아 역시 뭐 거기에 대해서 좀 못마땅해 하고 그런 완충지대를 만드는 논의에 러시아가 빠져있지 않는 당사국이 러시아도 들어가야 되고 또 뭐 혼자서 그게 주장하기 좀 그런지 상임위 이사국이 중국도 끼어들어서 좀 같이 의논하자. 예. 중국은 아마 러시아 편을 들어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거기 또 물밑 조율돼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만나가지고. 면에서 예. 지금 뭐 완충지대와는 조금 당사자들이 싫어하니까 가기 네. 힘든 안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과 또 연합훈련을 했던 영국 항공모함이 한반도 해역에서 우리 군과 연합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준비된 뉴스 함께 보시죠. 스키 점프대 모양의 갑판에서 하늘로 치솟는 전투기. 이번엔 저 멀리서 날아와 갑판 위로 수직 착륙합니다. 거제 남방 공해상에 진입한 영국의 항공모함. 길이 280m. 작전할 땐 최대 1,600명까지 승선합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함은 최대 36대의 F-35B 전투기를 운용할 수 있는 영국 최대의 항공모함입니다. 잠수함 잡는 헬기 등 다양한 유인기를 비롯해 수송 보급에는 무인 드론도 활용합니다. 한반도 인근 항모 전개에 맞춰 한영 해군이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영국이 항모 타격단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보내 중국을 둘러싸며 항해하는 하이마스트 작전의 일환입니다. This is a demonstration of our commitment to the region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but also a chance to work closely with the Republic of Korea on shared values of technology, innovation, military and policy levels. 앞서 항모가 지난달 도쿄만에 기항했을 당시 영국과 일본 국방장관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 지역 주도권을 노리는 중국에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함은 영국으로 귀환하면서도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말레이시아를 비롯해 호주, 싱가포르 등과도 연합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예, 뭐 영국군이 뭐 말레이시아 다 항공모함 안 타보셨죠? 예, 타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항공모함 타봤습니다. 타서 항공모함 이착륙하는 것도 보고. 갑자기 더 부러워지는데요. 예? 안 타봤을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이야기 들었는데 항공모함을
그다음에 항공모함이 그 보면 이제 착륙할 때 예, 예. 이제 갑판을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예, 예. 중국도 최근에 이제 항공모함을 운용했는데 영국은 항공모함을 2대 운영하고 있는데 보니까 38대 정도 F-35가 탑재되어 있다 그러는데 수직으로 미국의 항공모함도 되게 한 70대, 80대 정도 예, 예. 전투기가 탑재되어 있죠. 잠수함 헬기도 나오고 막. 드론 요즘 뭐 그래서 드론 없으면 이 전쟁이 안 되는데. 영국이 지금 영국에 이번에 훈련하고 있는 장군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다 왜 하느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놨네 얘기죠. 네네. 미국이 지금 주도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인도 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한국과의 훈련은 처음은 아니에요. 아니 자주 있는 일이 아니. 아니 뭐 2020년 들어서도 우리하고 지상 훈련도 뭐 좀 한 적이 있고요. 네. 이게 그 해군 훈련도 뭐 제가 알기로도 2020년에 들어서도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렇게 뭐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네. 시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신냉전 시대로 가는 분위기 속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양안 관계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금 영국 항공모함이 한국과 연합훈련을 하고 또 일본을 기항하고 또 말레이시아 기항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상국에는 상당히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 태평양 전략의 파트너로서 임무를 다하고 임무를 숙지하는 그런 훈련이다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렇군요. 이게 중국 전승절 때 북중러 회담이 열리면 삼국 간 합동 군사훈련 등의 어떤 의제로 다뤄질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식적인 그 3자 회담은 없었죠. 네. 어쨌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를 볼 때 신냉전 구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선명해지는 그 느낌이 그림으로는 그렇죠. 드는데요. 시진핑의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김정은이 있고 그래서 전승절 행사만 보면 너무 사이가 좋아 보이고 사실 전승절은 일본 연합국 저 2차 시행 때 일본에 대한 항복 문서를 받은 날이 9월 3일이에요. 중국의 중국 국민당 정부가 그래서 역사적 의원을 보면 2차 시대 승전 기념일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약간의 그 시대 모습에 따라 그 이미지가 좀 변형되는데 이번에는 그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 냉전 시대의 그 군사적 협력 관계, 동맹 관계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림은 그렇게 보였는데 실제로는 중국과 일본이 어쨌든 그쪽 진영에서 헤게모니 싸움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사 협력이 그렇게 심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러시아와 중국 간에 그러나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동맹은 완전히 복원돼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복원돼 있고 좀 소원해 보이는 중국과 북한 간의 어떤 군사 협력 관계가 이번에 조금 대외적으로 좀 복원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런 모습이 역력했고 시진핑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 간의 이런 전승절 행사 참가를 군사적 협력까지 보면 안 되고요. 또 뭐 우리 국회의장이 참석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우리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이것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승기념일 그 의미에 주안을 두고 보는 것이 온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너무 의미를 확대해 보지 말고 확대 해석하지 말고 그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대한 중국의 승리 여기에 좀 더 행사로만 의미로만 아니 그 너무 축소해서 볼 필요는 없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또 다른 의미에 부여를 해야지. 뭐 그렇다면 우리가 우원식 국회의장도 갖는 행사인데 그 북중러 군사 동맹과 같이 서 있다고 했대 그런 게 아니고 그 냉정하게 봐야 된다. 전승절 행사는 행사고 그 행사 때문에 그림은 그래 보일지라도 중국과 러시아 군사 동맹이 강화된다든지 이것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약간 뭐 집착하게 확대 해석은 좀 자제하는 마음으로. 러시아로서는 이번에 이런 모습을 보여서 러시아가 외롭지 않다,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보여주는데 이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되게 친해 보이긴 했었어요. 친해 보이죠. 맞습니다. 자, 이게 오는 10월에 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때 중국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수 있다는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공식적으로 참석 의사를 밝혔고요. 이렇게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계속 또 제기되고 있었고 특히 트럼프가
굉장히 또 친한 친구라고 했던 그 김정은 만날지도 여전히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APEC의 회원국 자격으로 보면 회원국으로 이제 러시아도 회원국이고 중국도 회원국이어서 시진핑은 참석을 거의 결정한 것으로 제가 느껴지고요. 트럼프도 참석한다. 참가할 걸로 보이는데 푸틴 아직 미정인 것 같아요. 어쨌든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제 국제회담이 열리면 거기에서 양자회담이 있느냐가 굉장히 관심이거든요. 다자회담이 다자회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석한 국가끼리 서로 요청을 해요. 한쪽에 너 만나고 싶다. 좋다. 그러니까 오케이 되면 양자회담이 이루어지는데 아마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이 있느냐가 국제적인 가장 큰 관심사일 수 있고요. 푸틴은 아마 참가가 조금 전쟁 중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참가가 지금으로서 볼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회원국이 아니지만 우리 초청을 해서 업적보 자격으로 김정은 올 수 있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안 올 거예요. 왜냐하면은 김정은은 안 온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북한을 세 번 갔는데도 아무 답방을 안 했잖아요. 안 했고 지금 김정은은 올 가능성이 뭐 그렇게 높지 않다 봅니다. 높지 않다. 라고 최근에 우리와 외교 상대로 우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고 이재명 정부 여러 가지 대북 어떤 여러 하해 제스처에 대해서 아주 망상이라고 맞아요. 폄하를 하는 거 봐서 뭐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 달 남았는데 김정은이 올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도 이제 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으로 굉장히 또 관심은 많이 가져지겠네요. 시진핑과 트럼프가 만약에 양자회담 한다면은 APEC의 어떤 여러 가지 국제적 관심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저는 경주 APEC이 또 더 잘 될 수 있는 어떤 경주 APEC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잘 준비해야 되겠죠. 좋습니다. 많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어서 또 전쟁기념관 소식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10년 만에 열렸습니다. 이 회담에 참석한 일본 방위 대신이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전쟁기념관에서 어떤 일정을 소화했을까요? 저는 이 나카타니 일본 방위 대신 일본 국방부 장관이죠. 일본의 국방부 장관 세 번째 국방장관을 하고 있는데 전쟁기념관을 이번 10년 만에 서울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다시 전쟁기념관을 찾아간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최근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가 있었지만은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는 정신에 양국 정부 합의한 이후에 방위 대신이 전쟁기념관에 일본이 조금 거북해하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제일 많이 그럼 약간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만나는 거? 그건 아닌데 어쨌든 와서 우리 6.25 전쟁과 관련된 어떤 그 전시실을 둘러보는 장면이 나오네요. 진지하게 둘러보고 저와 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조금 환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뭐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 생각하고 상당히 한일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겠다는 의지 같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니 뭐 국방장관 회담에서 어떤 좀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도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회담에 참석을 안 했어. 알겠습니다. 한일 관계를 정부 차원의 합의대로 그 한미일 안보 협력의 어떤 기조를 잘 지켜나가자 이런 의논들이 있었던 거예요. 워낙 뭐 고위 인사의 정기적인 교류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는데 제가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것은 이 일본 방위 대신이 회의 참석자 멤버로 왔거든요. 그게 국방안보대화예요. SDD. 국방안보대화. 서울 안보대화. 서울 안보대화인데 이 안보대화를 제가 만든 대회입니다. 그때 차관급 대화로 제가 만들었었는데 2년 전부터 이제 이종섭 장관 때부터 장관 참석할 수 있는 장관급 대화를 격상시켰는데 사실은 서울 안보대화를 제가 씨를 뿌리고 만들었는데 씨를 뿌려서 지금 결실을 맺어. 그 회의에 참가한 장관들이 지금 며칠 사이에 그 회의에 참가한 뭐 일본, 크로아티아 국방장관 또 싱가포르 국방장관 이렇게 이분들이 와서 전쟁기념관을 찾아서 한담할 기회인데 저는 굉장히 보람을 느꼈어요. 서울 안보대화 잘 만들었구나. 이 서울 안보대화가 다시 씨를 뿌려서 우리 K 방산 수출 여건이 만들어지고 우리 안보 고위 인사 교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의논하고 이런 것을 인식의 어떤 공감대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정말 고위 인사 교류의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차관 시절에
뭐 제가 한 거는 그 당시 대통령이 결심하고 장관님 결심한 사회지만 제가 실무적으로 정말 잘 준비해서 잘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서울 안보 대화는 우리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께서 직접 만들었다는 얘기. 이름도 제가 붙였습니다. 예, 좋습니다. 꼭 여기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전쟁기념관에 프랑스 하원 의원들이 방문해서 회장님과 또 많은 대화를 또 나누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6.25 전쟁 때 프랑스가 어떤 활약을 한 것으로 저희 좀 굉장히 프랑스에 이제 그 의원 네 분이서 예. 한국과 프랑스 의원협회 이제 회원들이 우리 국회 초청으로 와서 또 전쟁기념관에 찾았는데 네. 유럽 정세를 좀 의논했고요. 우리 국민들이 프랑스에 대해서 6.25 때 뭐 이분들이 정말 1.4 후퇴 이후에 서울을 수복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전쟁을 한 게 지평리 전투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지평리 전투에서 프랑스가 러시아 중국군 상계 사단을 물리쳤기 때문에 사실 1.4 후퇴에 의해 지금의 국경선을 확보할 수 있던 그런 전쟁인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예. 좀 나눴고 그 당시 잊을 수 없는 일들이 몽클라르라는 프랑스의 삼성 장군이 있었어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참가했는데 몽클라르요? 네, 이 사람이 예. 한국전에 유엔의 정신에 깃발로 오기 위해서 중장 계급을 버리고 대대단위로 오니까 대대장으로 중령 계급으로 4계급을 낮춰서 그렇게 그럴 수가 그래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가를 해서 전쟁을 이끌었던 몽클라르를 잊으면 안 되죠. 이 네, 몽클라르 장군 얘기도 좀 나눴고요. 예. 어쨌든 그 약간 외교적 덕담이 될 수 있지만은 대한민국이 어릴 때는 항상 옆에 있겠다는 이런 얘기를 프랑스의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도 있고 해서 이런 나토의 중심 국가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위 인사들 우리가 어떤 군사 교류 채널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예. 정치 교류, 군사 교류 유지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군사 교류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또 앞서 처음에 말씀했던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전쟁도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런 것도 굉장히 또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자, 이렇게 전쟁기념사업회에서 선정하는 이달의 호국 인물 저희 방송에도 매달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4일이었죠. 이달의 호국 인물에 권준 육군 소장을 정하고 이분을 기린 헌양 행사를 또 했습니다. 선정 배경과 어떤 업적을 남기셨는지도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권준 소장이라니까 조금 마지막 우리 국군의 계급이 소장이었는데 사실 뭐 그 명예나 업적을 봐서 권준 육군 대장 원수라 붙이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우리 독립군을 양성했던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하고 또 네. 우리가 저 항포군관학교에 가서 체계적인 군사 훈련을 받고 육사를 졸업했죠. 그래서 우리 국군을 사실 창설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또 6.25 전쟁 때도 예.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 광복군 5지대장도 했죠. 네. 수도경비사령관도 있고 수도경비사령 초대사령관을 또 하셨네요. 초대사령관을 했고 이래서 독립운동가 국군 장설 또 6.25 무공 국군 조직에 기여한 권준 소장님을 우리가 이달의 호국 인물로 선정한 행사를 그분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정말 이분의 업적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길이 예. 대한민국이 선양해야 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난 10일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엔지모체카 국방장관이 전쟁기념관을 방문. 그 서울 안보대화에 참가할 목적으로 네. 남아공 국방장관을 처음으로 한국을 왔는데 이분이 교육부 장관 시절에 한국을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군요. 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매력을 갖고 있고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국과 여러 가지 방산 분야라든지 국방 분야에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저도 남아공은 정말 우리가 조금 봐야 연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예. 핵무기를 가졌다가 스스로 폐기한 나라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이 남아공 모델을 가면 최고입니다. 핵무기를 가졌다가 핵무기를 폐기한 모델. 그런 케이스가 또 남아공이 있으니까. 유일하게 남아공이 있습니다. 남아공이 인종차별 정책으로 국제적 고립되었을 때 예. 생존의 정책으로 핵무기를 개발했다가 그러나 국제관계가 좋아지면서 핵무기를 스스로 만델라 정권에 들어서고 이런 과정에서 핵무기를 폐기했던 어떤 그러한 핵무기 폐기 모델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예. 기회가 되면 6.25 때도 우리를 많이 도와줬죠. 네. 6.25 때도 공물 보내서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언젠가 남아공 모델을 우리가 북한 핵 폐기 모델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런 네.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6.25 참전국이기 때문에 저 직접 한번 가서 그런 현장을 한번 보고 싶은. 우리 회장님이 이제 뭐 안보 대화도 만드셨지만 요런 모델도 나중에 또 해가지고 또 좋은 일에 예, 북한과의 또 평화 협력에 또 이건 제가 큰 전문가 이바지를 시절에 많은 핵 전문가들이 북한 핵의 가장 좋은 모델로 해결된 건 남아공 모델이에요. 북한이 자기들이 위협을 받아서 핵무기를 개발했다니까 그 위협이 해소되면서 핵을 스스로 폐기하는 예. 스스로 결심하는 모델이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네. 가져갈 모델인데 그 핵을 폐기할 때는 제재가 효능이 있었고 제재의 압박을 못 견뎌서 폐기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종합적으로 남아공의 핵 폐기 모델을 우리가 북한에 적용시켰다면 최선의인데 북한이 남아공과 짜서 문제입니다. 북한이 만델라 같은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 나올까? 네네. 그런 문제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